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리세 채널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2025년 개정되는 양도소득세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증여세하고는 다르게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특히 유리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절세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특정 지역에서 지금 준공 후에 미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특례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택 경기가 지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주택 경기 어려울 때만 나오는 그런 정말 좋은 제도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을 때가 예전에 IMF 때 서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책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정도로 요번에 지방주택, 수도권 외 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특례가 좋은 제도가 나왔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토지 건물에 대한 일괄 양도 시 안분에 대한 예외 규정,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토보상, 토지보상 지역에서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눈여겨보셔야 될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양도 금액에 대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 여러분 부동산 양도하시면 이제 앞으로는 1,000만 원 더 세액공제 받으세요. 자, 그리고 2024년 또 9월 달에 시행령 개정사항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구 감소 지역, 특정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두 지역이 있어요. 첫 번째, 인구 감소 지역에서 준공 후에 미분양한 주택,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다주택자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추가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요건이 까다로워요. 요건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돼요. 하나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취득을 해야 되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수도권 내 접경 지역, 광역시 내 군 지역은 포함되고, 기존 1주택하고 동일한 시군구 소재는 뭐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기준이 있어요. 얼마냐? 공시가격 4억 원까지입니다. 이게 공시가격 4억이면요, 여러분 시가는 얼마예요? 시가는 한 4억이 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예. 한 5억, 6억까지도 갈 수 있는데, 취득할 때 공시가격 기준으로 4억이니까 조금 비교적 높은 금액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2026년 12월 30일까지. 주택 경기가 지방은 조금 안 좋을 걸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준공 후에 미분양된 주택을 하나를 사면 어떤 혜택을 준다? 자, 기존 주택 말고 요건을 갖춘 인구 감소에서의 미분양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냐면 2주택이잖아요. 그렇지만 기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2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기존 주택 그대로. 자, 그리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도 1주택으로 계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산 거는 주택은 주택이지만 내가 눈 감아줄게, 이건 주택으로 안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때 시골에 인구 감소 지역에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별장 같은 걸 좀 사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굉장히 유리하죠. 그럼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딘데요? 자, 행정안전부에서는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구 감소 지표를 두고서 그거를 미리 지표별로 대상 지역을 선정을 해놨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도가 파랗게 돼 있는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여러분 감이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지금 2026년까지 여러분들이 주택을 구입하시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제주도에도 사고 싶은데 제주도도 인구 감소 지역도 없고 부산에 좀 사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요, 이 규정을 활용하시면 돼요. 뭐냐면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도 혜택을 주겠다. 아,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비수도권 지역도 주는데 이것도 요건이 있죠. 요거는 요건이 좀 짧아요. 2025년 내에 사야 된대. 그죠? 그리고 그 대신에 수도권 밖의 지역은 무조건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제주도도 되고 부산도 되고 목포나 여수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원도도 세컨하우스 마련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가액 기준이 있어요. 면적 기준과. 제대로 보면은 면적은 85제곱미터 30평대죠. 그리고 취득가액은 6억 원 이하예요. 공시가액입니까? 취득가액입니까? 취득가액이죠. 아까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공시가액이었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취득가액 6억 이하의 주택만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하고 수도권 외 미분양 주택을 샀었을 때 요거를 주택으로 안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혜택은 누가 보느냐? 기존 주택 그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보고 종부세 기준 1주택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지방에 별장 필요하신 분들 25년이 기회입니다. 또 주택가격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주택가격이 높을 때는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지금 중과세가 중단됐죠. 현재 상황으로는 주택경기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건물 일괄취득할 때 양도할 때 안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토지하고 건물을 팔 때요. 가액을 어떻게 해요? 토지 10억, 건물 5억 해서 15억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토지 건물 10억에 팔게, 20억에 팔게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을 나눠서 적지 않는 경우에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토지 건물에 대한 가액이 불분명하고 퉁으로 하나 쓰는 경우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분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랑 비교해서 30%가 넘어가도 요거를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법률이 돼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더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건물에 대해서는요,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요. 토지는 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고 싶어요? 많이 내고 싶어요? 적게 내고 싶죠. 그래서 건물 부분을 낮추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건물에 대한 거를 임의적으로 결정을 할까봐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랑 너무 차이 나게 결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는요, 토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건물을 올리거나 아니면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건물을 허물고 새로 건물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부유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장기부유공제를 많이 받는 게 유리해요? 적게 받는 게 유리해요? 많이 받는 게 유리하죠. 자, 그래서 토지를 조금 더 많이 설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함부로 못하도록 규정이 신설이 된 거예요. 자, 보시면은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이 함부로 하지 마라 라는 거죠. 다른 법령에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대표적인 게 감정평가입니다. 아니면 건물이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 건물을 헐어버리고 난 토지만 쓰겠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럼 전체를 토지로 할 수 있고, 그러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안 내도 되고 장기보유공제도 충분히 다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규정이 이제 새로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안분에 대한 내용을 그림을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액이 한 3가지가 나올 거예요. 감정평가액, 기준시가액, 임의가액. 우리는 임의가액으로 신고를 하고 싶어요. 그죠? 그렇지만 국세청이 볼 때 기준시가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토지나 건물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임의가액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임의대로 설정을 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타 법률에 대한 적정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세무사님들한테 오는 시점에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토지 건물 안분도 안 돼 있고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얘기도 안 돼 있어서 분쟁이 생깁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해드리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법률이 바뀐 것보다 계약 전에 여러분들이 토지 건물을 안분을 어떻게 할 건지 상담을 미리 하셔서 금액을 확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계약서 문구도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도록 이게 작성이 돼야 파시는 분들 손해를 안 보고 경우에 따라서 포괄양수도로 해서 부가가치세 없이 이렇게 계약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지 건물은 가액이 적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것만으로도 세금이 몇 억대까지 줄어드는 경우를 전 많이 봐요. 그러니까 꼭 계약 전에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바뀐 법률 중에서요,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대토보상이 뭐냐면요, 이 토지보상에 대한 거를 제가 절차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토지보상은 이렇게 개발이 논의가 되고 막, 그죠? 예, 여기가 뭐 보상이 된대더라 막 이렇게 되고 나면은요, 금방 보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업인정 고시가 먼저 나야 됩니다. 사업인정 고시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가면서 보상이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보상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토지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사업인정 고시가 나서부터도 몇 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보상을 할 때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대토보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금이나 채권 보상은요, 예전에는 현금을 많이 줬어요. 보상지역에서. 현금을 주니까 어떻게 되냐. 보상으로, 토지보상으로 현금을 받아가지고 인근 지역에 가서 땅을 다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주변 지역 땅값이 다 올라. 예, 우리 노무현 정부 때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우리 공기업들을 내려보내면서 그쪽에서 토지 보상을 하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서 그쪽에 있었던 용인, 분당, 그 다음에 강남의 타워팰리스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 부작용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채권 보상을 일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나 채권 보상을 10%나 15% 정도만 해줘요. 현금 보상 10%, 채권 보상 15%. 근데 채권을 오랫동안 가져가면 돈이 묶이죠. 그래서 채권을 3년 정도 있다가 만기 후에 찾는 분들은 30%,
5년 정도까지 가져가면 40%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금은 물가 상승률이 높은 시기에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지금처럼 또 우리 그 원화에 대한 경쟁력이 없을 때는 더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때문에 난 차라리 땅으로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바로 대토보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요건을 충족하면 40% 세액 감면 또는 과세 이연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요건을 잘 충족을 해야 돼요. 보시면은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토지를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업인정 토지를 샀더니 바로 사업인정 고시가 돼버렸어. 소문에 샀더니. 그럼 어떻게 되죠? 대토보상 못 받아요. 근데 이거는 현금 보상이나 채권 보상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있으면은 인정고시가 된대, 사업 인정고시가 된대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토지는요, 사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사고 팔 때는요, 공시가액의 한 200%, 300%에 사요. 그런데 실제로 보상은요, 사업인정고시일의 공시가격에 보통 150%에서 200%가 안 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렇게 판결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리 구입하시고 사업인정고시 임박해서 하신 분들은 높게 사고 세액공제 감면을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시는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하남미사지구나 봉탄이기 신도시 이런 데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토보상은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요건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두 번째 요건이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한테 우리 기존에 토지 파는 거죠. 그리고 뭘로 받는다고요? 토지로 받아요. 그죠? 토지로 보상을 받는 건데, 자, 근데 이게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요건, 네 번째 숨어있는 요건이 하나 있었어. 공익사업 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한대요. 내가 사업 시행 인가 전에 미리 잘 사가지고 다 요건을 갖춰가지고 보상을 받았는데 공익사업 시행자인 일치공사나 지방자치단체 공사가 이거를 명세서를 제출 안 했다고 이 대토보상을 못 받아요? 억울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게 공익사업 시행자 일치공사나 지방자치단체 그런 그 공사죠. 그쪽에서는 그냥 그 대토보상 명세서를 통보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토보상 요거 이 내용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할 때 사업인정고시 지역에서 임박해가지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하셔라 라는 겁니다. 현금 채권 보상이나 대토보상이나 다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것만 인정이 돼요. 자,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도 많이 있는, 농지가 있는 부분을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8년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요건을 갖춰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 일반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공제. 자, 요 내용은요, 여러분들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거주주택이란 용어를 써요. 본인이 이제 살고 있는 주택이죠. 거주주택 말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의 특정한 요건을 갖추면 장기 보유 공제율을 70%나 해준다는 그런 규정이에요. 굉장히 좋죠. 근데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 세법에 나오는 요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장기 임대사업자만 해당이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10년 이상 임대를 하고 특히 인상률을 전년 대비 5% 미만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어.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중간에 해지하면요 과태료도 세요. 몇천만 원씩 내야 돼요. 그리고 기준시가 내용도 있어. 수도권에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만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까다롭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뭘 해준다? 장기 보유 공제 이거를 70%까지 해준다. 뭐예요? 장기 임대주택. 그럼 거주주택은요?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해주는 그런 특정한 날까지 비과세를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24년 말로 끝나는 거였는데 27년까지 연장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임대주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령자분들. 왜냐하면 고령자분들은 임차인들한테 매년 5%씩 설득해서 올리기가 좀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건물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낮춰버리는, 떨어뜨려버리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기존 임차인들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전세나 월세를 들고 있는 경우에 그거 건물 함부로 사가지고 장기 임대주택 신청을 하면 10년 동안 월세를 5%밖에 못 올리니까 사놓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건물 수리도 못 해준다고 그래요. 임대료를 올리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장기 임대주택은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좀 젊으신 분들 그리고 새로 신규로 임차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금계좌 추가 납입 대상 확대. 자, 요거는요 기존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납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 납입하는 게 뭐 IS 계좌 만기할 때 연금 계좌로 전환을 한다거나 또 1주택 고령가구 주택이 다운사이징 하면서 그 차액에 대해서 넣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지금 요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부부 합산 1주택 이하자가 집을 파는 거죠. 그래서 납입 한도는 양도 차익하고 1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을 6개월 이내에 납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혜택을 주겠다. 어떤 혜택을 줄 건지는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20억에 팔기로 했어. 이분들은 1주택 이하자고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20억에 처분하고 조금 낮은 다른 데로 좀 옮기기로 했어. 그러면 양도세가 보통 한 10%에서 한 15%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3억 정도 양도세를 냈다고 칠게요. 그리고 7억 정도는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10억 정도를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그 중에 1억은 연금계좌에 납입을 해라. 그러면 혜택을 줄 거다. 어떤 혜택을 줄 거냐? 1,000만 원 세금을 깎아줍니다. 자, 양도세 1,000만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고령자 세대가 많아지면서 앞으로 노후 준비를 국민연금을 통해서 해줄 텐데 고령자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정부도 이렇게 각자 알아서들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 그리고 그 부동산을 연금계좌에 내면은 납입금액 1억 원 한도로 해서 10%를 양도세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1억 연금계좌 납입해서 노후도 준비하시고 1,000만 원 양도세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집 파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동산만 있는 경우에 어차피 지금은 그 꼬마 빌딩이나 주택이나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를 해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 차라리 금융자산으로 들고 있으면 금융자산 상속공제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요 내용도 여러분들 숙지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후관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후관리가 뭐냐면 중간에 나는 연금으로 안 받고 이거를 그냥 일시불로 받겠다. 또 일부를 인출하겠다. 하게 되면 기존에 세액공제 받은 1,000만 원 추징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요 요건도 잘 눈여겨서 보시길 바라고 조금 좀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세금을 1,000만 원 줄이고 금융자산 상속공제 활용하면 훨씬 더 큰 혜택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하고 상속증여를 같이 생각하면요,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같이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9월 달에 소득세 시행령 개정이 된 내용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자,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두 집을 각각 갖고 있는 남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요. 혼인신고 요즘 그래서 잘 안 하죠? 뭐 혼인신고 세액공제도 해준다고는 하지만 별로 크지가 않고. 자, 그 세대가 혼인신고 안 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5년까지만 각각 비과세를 해주는 이런 규정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10년으로 늘려주겠대요. 혼인신고하고 나서도 10년 내에 파는 거는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겠다. 라는 겁니다. 이게 세대 합가로 인해서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경우랑 형평을 맞춘 거예요. 그것도 10년이거든요. 그리고 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주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 기한이 원래는 24년에 종료가 되는 거였는데 26년까지 연장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소형 신축주택에 대해서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 양도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거는 중과주택수에서 제외를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수도권 미분양,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 미분양 이 특례하고는 좀 달라요. 중과세를 제외한다는 거지 기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주택수에는 포함돼요. 다만 중과세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조금은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2025년도 양도소득세가 디테일한 면에서 도움이 되시는 것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꼭 여러분 양도소득세는요, 계약하시기 전에 상담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계약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잔금까지 시점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절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1세대 1주택인 줄 알았는데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또 추가로 증여까지 같이 고려하면 굉장히 유리한 게 많았는데 이런 걸 놓치는 경우, 또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나 건물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을 그죠? 계약서 쓰기 전에 정해놓고 가서 써야 되는데 계약서 다 써놓고 나서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 분쟁이 생기죠. 어떻게든 계약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약하시기 전에 양도세는 상담하시는 게 절세에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여러분 2025년 개정세법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